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원산 해변에서 발사한 무기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큽니다. 북한은 오늘 화력 타격 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힘만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며 군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먼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어제 훈련 장면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 유도 무기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90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에서 여러 발의 포탄이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훈련 모습을 지켜보더니 섬에 명중하자 화난 얼굴로 간부들을 돌아봅니다.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술 유도 무기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이번 훈련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김 위원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 240km 비행한 발사체라고 언급하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전술 유도 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추가 발표를 통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발사체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해 240mm와 300mm의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는 최대 240km로 당초 추정인 200km보다 40km가량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국방부는 단거리 발사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탄도미사일로 확정할 경우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북한도 이번만큼은 민감한 로켓 혹은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셨습니다. 전술 유도 무기 운용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 또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압박 메시지가 같이.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을 앞두고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스칸데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랍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당시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뾰족해지는 탄도 부분이나 로켓의 날개,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덮개 모양, 8개의 바퀴 숫자까지 마치 복제품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탄도미사일이고요. 예, 외형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가장 좀 외형상 특성이 유사하고요. 이런 미사일들은 대부분이 고도가 낮고 그 방사포와 비슷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게 특징인데요. 50km 정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40km까지 격추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든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쓰며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사실상 대남 공격용 탄도 미사일입니다.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선민군 보병 무력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정치력은 더욱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2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그동안 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에서 시험 발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 그럼 북한이 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번 발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금부터 황재원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거예요? 유엔 제재, 대북 제재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규정을 살펴보면요. 유엔 안보리가 이게 결의안 위반이다 아니다를 표현할 때 중요한 거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면 그때는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어제 발사된 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유엔 안보리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역대 안보리가 언제 열렸는지 살펴보면 핵실험이나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쐈을 때 많이 열렸습니다. 예. 반면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 안보리 소집은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뭐 위반이라고 볼 소지는 크지만 실제 안보리가 소집돼서 북한의 제재안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설사 이제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말이죠, 이제 다 미사일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 건데 전문가들도 북한에서는 전술 유도 무기, 우리 정부에서는 또 발사체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의식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쐈을 경우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굳이 남북이 먼저 이게 미사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발사체나 전술 유도 무기라고 남북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뭐 유엔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먼저 이걸 얘기하게 되면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뭐 이거는 어떤 예방책 차원에서 미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래 한미는 이런 발사를 하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고 북한은 같은 무기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예. 탄도탄 혹은 로켓이라고 표현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이 발표문을 보면 이런 탄도탄 로켓이라는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중재자인 우리 정부 입장에서야 대화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치더라도 북한은 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남북이 모두 표현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번 발사를 뭐 위협이나 도발로 해석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무력 과시 정도로 좀 알아달라 이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런 첫 번째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한미 정상이 그동안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뭐 치적처럼 많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왔죠. 일단 문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미동맹은 지난 1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사일 도발로 비롯된 우리 한반도를 덮어 누르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고 작년 11월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렇게 좀 성과를 뭐 발표를 하곤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러면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담이 북한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요. 또 하나는 이 최근에 발표된 세계 식량기구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북한 식량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식량 생산량이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예. 곡물 136만 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규모 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력 과시용 도발을 불만 표출용으로 좀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떤 한계는 선은 넘지 말자라는 예. 수위 조절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네. 그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실제 이 발표문을 보면 북한이 많이 쓰는 남조선, 미국을 향한 뭐
과시였 뭐 이런 표현 없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그냥 그 어떤 세력이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다? 그것만 봐도 표현 수위를 좀 낮추고 싶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한 그 발사 관련해서 중국하고 일본의 반응도 나왔던데 좀 결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정부 차원의 직접 발표는 아직 하질 않았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미국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북미 대화를 빨리 미국 주도하에 재개를 해라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대화 국면이 되면 중국이 좀 개입을 하고 싶다. 그런 속내가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원래 북한 미사일 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난의 톤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직접 일본 정부가 비난의 톤을 낮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이 아베 총리가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북 비난 수위를 좀 낮추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로 국제사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식량난 속에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미련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죠.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섣부른 속단을 경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훈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었다며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오락가락 발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하여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신중하게 절제된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정당 대표로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이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버닝썬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은 술집 손님 김상교 씨가 버닝썬에서 폭행당하면서 비롯됐죠. 근데 말이죠. 김 씨가 폭행당한 그날 30대 여배우가 버닝썬 클럽에서 마약을 했고 눈이 충혈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날 버닝썬에서 열린 화장품 업체 행사에 참석한 여배우라는 겁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사건의 내막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인 23일 저녁, 버닝썬에서 한 여배우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버닝썬에선 한 화장품 브랜드의 협찬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여배우가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버닝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대 여배우가 40, 50대의 얼굴을 야광봉으로 툭툭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눈 상태가 평소와 달리 충혈돼 있었고 침도 질질 흘렸다며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김 씨가 필요 이상으로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 당시 VIP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화장품 브랜드는 당시 행사는 버닝썬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자사 모델이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배우가 누군지를 두고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버닝썬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네, 이처럼 버닝썬 사건이 유명 여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배우들과 소속사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지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배우들 누구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버닝썬 VIP 테이블에서 열렸던 한 화장품 행사에서 30대 여배우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30대 여배우다? 네, 30대 여배우인데요. 이른바 버닝썬 화장품으로 거론된 회사는 두 곳인데 이들 회사의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분들인데 다만 이번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클럽 버닝썬 관계자가 30대 여배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20대인 김고은 씨와 이병헌 씨는 어느 정도 의혹에서 비켜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름이 거론된 여배우들 얼굴인데요. 네. 네. 저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속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가 중요한 배우들에게 마약 투약 의혹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한효주, 김고은, 이병헌 씨는 같은 소속사로 지금도 해당 화장품의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배우의 소속사는 한효주는 화장품 회사 모델일 뿐 버닝썬이란 클럽에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또 김고은, 이병헌 씨로 의혹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소속 배우 중 단 한 명도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날 버닝썬에 안 갔다 이 얘기죠? 예, 전혀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한 명의 의혹자로 있는 그 배우 정은책 씨의 소속사도 이미 지난해 4월 말 계약이 종료돼 버닝썬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해명에 따르자면 아무도 관련이 없는 거네요. 어떤 네, 여배우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도 관련이 없는 예. 거죠. 그리고 이 버닝썬 사건에서 여배우 이름이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전에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3월이죠. 가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해 있는 그 승리 단톡방 대화가 공개됐을 때도 한 여자 연예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2015년에 승리가 일본 사업가를 접대하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에서인데 여기서 최종훈 씨가 승리에게 여배우 이름을 언급하며 뉴욕에 있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뉴욕 여배우로 고준희 씨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랬었죠. 네, 고준희 씨가 직접 접대 참석은 물론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는데도 루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고준희 씨가 악성 댓글 네티즌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 루머에 입사인 연예인들 고소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준희 씨가 어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고준희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앞으로 선처 없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때문에 관련 연예인 소속사들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 30대 여배우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30대 여배우는 이제 아직 경찰 수사 착수 전이긴 한데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하면 수사가 착수되면 아마 그때서야 밝혀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버닝썬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연예인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지 하는 책임 없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참극을 불렀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동안 현관문 소리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입니다. 통로 복도와 벽면 곳곳에 혈흔이 낭자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남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범인은 위층에 사는 40대 권모 씨로 아래층 현관문 앞에서 대기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른 주민이 이곳 복도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4층에서 12층까지 내려가는 계속 불러줍니다. 지금 이게 발단된 것 같아요.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자택에서 붙잡힌 권 씨는 평소 망치 두드리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 아래층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회사 숙소로 아파트에 머물러 왔습니다. 2달 전에도 권 씨와 현관문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사 서버를 아예 직원 집에 통째로 옮겨놨다가 발각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과거 삼성그룹 지배구조 설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은 23%가량 갖고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부회장에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삼바의 가치는 맨 아래 손자 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따라 역시 달라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삼성 에피스 직원이 회사 서버를 통째로 자신의 수도권 집에 옮겨놓은 점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담당 팀장급 직원은 윗선의 지시로 재경팀이 쓰던 공용 서버를 집에 떼어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용량이 상당히 큰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외부 기술자를 동원해서 집에 서버를 옮긴 과정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 에피스 측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사 서버를 조직적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게 회사 입장이라며 김앤장에서 법무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맨 밑바닥인 삼성 에피스부터 시작해 서서히 삼성그룹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반려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거나 도살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동물 학대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평소 길거리에서 우산 등으로 개를 때리던 50대 남성이 급기야 차 바퀴로 개를 깔고 지나갑니다.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치던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굳이 쉬고 있는 개를 때리려고 하고 또 도망가는 개를 쫓아가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는 기르던 개 2마리를 줄로 목을 맨 뒤 외벽에 매달아 도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 남짓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냥 완전히 식구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한테 하는 거나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 해당 동물을 구조할 권한이 없고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동물을 기르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 격리 외에도 사실은 압수와 소유권 제한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생명을 가진 생명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현행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미 있는 처벌 규정도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엄숙했던 청와대가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초대받은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잠시 미래 대통령도 되어보고요. 영빈관에 올망졸망 앉아서 공연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문 밖까지 나와 아이들을 반깁니다. 아이들은 문 대통령을 보고 수줍어하더니 이내 달려들어 안깁니다. 지난달 강원 산불 진화에 쓴 소방관과 군인, 경찰관 자녀 등 250여 명이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로 초청됐습니다.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고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도 앉아봅니다. 여기 대통령 책상이거든. 앞으로 커서 대통령 집무실이 잘. 귀한 손님을 맞는 청와대 영빈관도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과 과학실험도 해보고 뮤지컬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되지요. 오늘만큼은 어린이 모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지만 아이들과 집에 있을 수는 없는 날이었죠. 어린이 세상이었던 오늘 동물원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각종 행사와 공연이 열렸습니다. 강대엽 기자와 함께 어린이날 풍경 둘러보시죠. 우리 안의 사자가 사육사가 건넨 먹이를 받아먹고 재롱을 부립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자가 훈련받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동물원은 꼬마 손님들의 잔치 무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때문에 원래 항상 놀던 동생들이랑 놀러 왔는데 오늘 반달 같은 거 꼭 보고 싶어서 엄청나게 신난 기분으로 왔어요. 유명 유튜버의 공연을 포함해 개인판이 벌어진 광장 역시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어린이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경품도 받아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밌어요? 네! 어린이날 되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우산 만들기. 맑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심술을 부린 어린이날이었지만 아이들에겐 마냥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어젯밤에 서울 롯데타워 불꽃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에 동행하자는 의미로 고투게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현장에 안 와도요,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었다면서요? 5G 기술로요, 불꽃놀이를 아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저렇게 트고 사는 네. 명당 찾아 산만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3만 발을 쐈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답니까? 6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60억? 네. 그럼 60억짜리 불꽃 축제 한번 구경해 보러 갈까요? 그럴까요? 네, 서영수 기자입니다. 불꽃 카운트다운과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이 555m 높이의 건물을 타고 뿜어져 나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쏘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휘감으며 약 12분 동안 사용된 폭죽만 무려 3만여 발. IT 시스템으로 음악에 맞춰 폭약이 터지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불꽃이 연출됐습니다. 현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VR 생중계로 안방에서 현장보다 더 실감나게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VR 기기를 쓰면 고개를 움직이는 대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데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도 화각의 어안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2대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현장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5G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좀 저지연으로 좋은 화질에서 시청하실 수 있어서 좀 더 몰입감 있게 즐기실 IT 기술이 불꽃놀이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하면서 장소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놀이터를 실내로 들여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숫자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그마한 구멍을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쉴 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옆에서는 공기 정화 장치가 돌아가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합니다. 유모차 안에 공기청정기를 달고 어머님은 마스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약은 거의 꽉 차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오후 시각, 서초구에 있는 다른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엄마와 아이, 할머니와 손자가 저마다 나이대에 맞는 기구를 가지고 놀이를 즐깁니다. 역시 곳곳에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놀이터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양옆에서 바람을 내뿜어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거의 매일 대기자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거장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좀 있었으면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각 지자체가 막 실내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실내 놀이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야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 3곳을 열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요즘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확충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봄철 이사 시즌이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매매가도 8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술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9.13 대책 이후 뚝 끊겼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매매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 지난해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4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다시 7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28주 연속 떨어졌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의가 들었죠. 지난번 오를 적에 조금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거 미분양이 났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자녀세대 계약 현장에도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급매물 소화에 따른 약간의 활성화 조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계속 불안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는 점도 부동산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제38회 GS칼텍스 매경오픈의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연장 3차전의 접전 끝에 핀란드의 얀느 카스케를 꺾고 우승을 했는데요. 오늘 10,000명이 넘는 갤러리들이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현장을 김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S칼텍스 매경오픈 마지막 날 10,000명 가까운 갤러리들이 몰려 절정을 이뤘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골프장을 찾은 골프 꿈나무들은 10년 뒤 매경오픈 우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냥 자신감 있게 잘 쳐가지고 그냥 골프 선수 돼가지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선수들도 최고의 샷을 선보였습니다.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치른 공동선두 이태희와 핀란드의 얀느 카스케는 매홀 접전을 펼치며 갤러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태희가 버디 2개를 먼저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앞서가던 파4 7번 홀. 카스케가 친 아이언샷에 백스핀이 걸려 공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 이글을 만들어내며 다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오, 카스케! 야니 카스케! 이후 이태희의 버디와 카스케의 보기로 공동 선두가 된 두 선수는
3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결국 이태희가 버디를 성공시키며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연습생으로 있었던 남서울에서 우승하게 돼서 진짜 무척이나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GS 칼텍스 매경 오픈은 올해도 대회 2연패를 허락하지 않은 채 새로운 그린 재킷의 주인공을 탄생시키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낮 동안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그동안의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충북과 호남, 영남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공기도 대체로 깨끗합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0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내겠고요. 이후로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날 오늘 청와대 집무실 장면이죠? 네, 문 대통령이 한 어린이를 이렇게 의자에 앉혔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하는 질문에 손을 든 어린이예요. 저도 저만 할 때는 대통령을 꿈꿔본 적이 있었죠. 와, 큰 꿈을 꾸셨구나. 최 앵커께서는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싫어요. 저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참 어린이날을 맞아서 잠시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